약간 연금에 대한 천대의식이 있어. 부동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자산 가구 뭐 이런 게 있는 반면 연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야 내가 뭐 그거 굳이 필요해? 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연금이라는 화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내 인생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퇴직연금제도인데 그게 크게 재직 중에 가입할 수 있는 형태가 DB/DC고 IRP는 뭐냐면 퇴직 이후에 그동안 쌓아놓은 퇴직금을 이어받아서 운용하는 계좌가 IRP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DB는 뭐냐면 Defined Benefit이라 그래가지고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의 퇴직금 제도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퇴직금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퇴직 시점에 얼마를 받는다가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니까. 내가 지금 이번 달에 월급이 200, 300이지만 만약에 내가 몇 년 후에 퇴직을 해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 받다가 퇴직을 했어요. 근데 10년 근속했어요. 그럼 500만 원 곱하기 10년 5천만 원. 그러니까 퇴직금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DB형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퇴직금 많이 받으려면 뭘 올리면 돼? 그렇죠.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속 오래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받다 하더라도 퇴직 직전에 1000만 원 받았어. 3개월 동안. 그럼 1000만 원 곱하기 과거가 전부 다 퇴직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B형 가입자, 퇴직금 가입자들은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어. 열심히 일해가지고 승진해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만 올리면 돼. 그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DC형은 뭐냐?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 확정 기여형. DB형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지만 이 DC형은 기여하는, 내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납입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 이것이 나중에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DC형을 딱 전환하게 되거나 DC형으로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연봉이 예를 들면 뭐 3천만 원이다. 퇴직금이 8%다. 그 연봉 3천만 원 주고 마지막에 그럼 3천만 원에 8%니까 240만 원 퇴직금 정산해서 주면 끝나는 거예요. 줄 건 다 준 거야 이제 그다음부터는.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회사가 망해도 내 통장에 이미 퇴직금 받았으니까 안정성이 확보되는 거죠. 좋죠. 대신에 DB형 퇴직금으로 있었을 때는 나중에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니까 내가 지금 월 200만 원, 300만 원일 때의 퇴직금하고 연봉이 올라가지고 500만 원, 600만 원 받을 때 퇴직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이 수익이잖아. 내가 가만히 있어도 수익이 올라가는 거지. 근데 내가 이미 퇴직금 정산 받았는데 연봉 3천, 한 달에 250만 원 받을 때 퇴직금 정산 받은 거야. 그러면 이걸 내가 수익을 내서 나중에 DB형보다 수익을 더 많이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올리려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원금만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상 DB형이 유리한 거지. 괜히 DC형 해가지고 했다거나 또 DC형 했더니 자기가 운용을 한대. 그래가지고 최근에 DC형으로 받아가지고 운용하신 분들이 꽤 늘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운용을 해가지고 까먹고 있잖아. 괜히 주식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작년 2년 동안.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1억 넣었는데 20% 손실 났어. 8천만 원. 이건 뭐야? 수익은 그냥 까먹고 있지. 이런 경우는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죠. 자, 이렇게 해서 DB, DC형으로 잘 불러오셨다. 나중에 퇴직할 때가 되면 물론 퇴직금을 일시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시금 받으면 퇴직 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죠? 근데 국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시금 받아가지고 다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시금 받지 말고 되도록이면 연금으로 나눠 받으세요 라고 해가지고 개인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도록 IRP 계좌를 도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내가 퇴직하는 당시에 퇴직금을 IRP 계좌로 넣어서 거기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다 내야 되지만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내가 내야 될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를 할인해줘요. 세금을 줄여주는 거야. 근데 이 IRP 계좌를 퇴직 직전에 전날 만들어두면 이제 그때 가서 만들어두니까 좀 급하잖아.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미리미리 추가적으로 더 좀 연금을 준비하세요. 개인연금을. 그래서 IRP 계좌를 재직 중에 미리 만들어서 거기다가 당신이 추가 불입을 하면 그 추가 불입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연말정산 때 세금을 일부 환급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700이었는데 올해부터는 900까지. IRP 계좌는 나중에 내가 퇴직할 때 DB, DC에서 불린 것을 연금으로 받기 위해 필요한 계좌지만 이걸 사전에 만들어서 내가 추가적으로 내 개인 돈으로 900만 원씩 여기다가 불입을 하게 되면 그 900만 원에 대해서 13.2%에서 16.5%까지 세금을 환급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IRP 계좌예요. 그러니까 IRP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내가 꾸준하게 납입은 1800까지 연간 가능하지만 900까지만 세액공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세액공제 받으면서 꾸준하게 납입을 하셔서 내 개인적으로 연금을 불려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면 쭉 해가지고 900만 원씩 10년간 9천만 원 넣어가지고 왔어요. 근데 퇴직금이 또 1억이 나왔어? 그럼 1억을 여기다가 합쳐서 그럼 1억 9천이 되는 거니까 이거 1억 9천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게 이제 IRP 계좌가 되겠죠. 어떤 경우가 제일 안 좋으냐? DB형은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월급이 계속 200, 300, 400, 500, 600 올라왔다는 거야. 지금 막 700, 800까지 올라왔어. 그런데 임금 피크제를 시행해가지고 이제는 뭐야 나이도 들었고 하니까 지금부터는 임금이 줄어들 거야 이제. 그럼 갑자기 700에다가 600, 500, 400, 300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래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좀 월급 덜 받더라도 내가 일할 수 있게 해주니까 임금 피크제 오케이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퇴직금이 뭐라 그랬냐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연수잖아. 그럼 내가 700만 원일 때 퇴직하게 되면 700만 원 곱하기 과거의 20년을 다 받는데 앞으로 5년간 임금 피크제를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200으로 줄어. 그럼 만약에 5년을 퇴직하게 되면 200만 원 곱하기 30년이에요. 그럼 퇴직금이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이런 건 안 좋지. 자, 그래서 이렇게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DB형을 DC로 옮기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우리 회사가 망한다. 그러면 이제 좀 얘가 좀 오래 못 갈 것 같다. 그러면 회사에 쌓여있는 거 못 받을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DC형으로 좀 옮기거나 뭐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조건 DB형이 유리하다. 직장인들이 퇴직금 별로 관심 없거든. 퇴직 직전 돼야 이제 막 떠오르는 거야. 내가 퇴직금이 얼마지? 내가 30, 40 열심히 일하면서는 퇴직금이 얼마를 운용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방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도입된 것이 디폴트 제도라고 이게 뭐냐면 퇴직연금의 운용 방식을 사전에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래라 저래라 고객이 지시하지 않아도 사전에 정해놓은 운영 방식대로 그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융회사들이 요즘 굉장히 밀고 있고 그래가지고 퇴직연금 DC형 가입자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안내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것도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 왜냐면 사전 지정을 운영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다 그러면 사전 지정을 안전하게 하십시오라고 운영을 맡겨놓은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야. 지금은 안전하게 있지만 혹시라도 당신이 더 지정하지 않거나 지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알아서 우리가 해줄게요. 주식 투자를 얼마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 자, 그런데 그러면 주식시장 넘어오면 수익이 더 나? 그건 알 수 없는 거잖아.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불려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고 손실이 발생했어. 그럼 어떡할 거야? 결국은 그러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또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기다리면 되잖아. 기다리면. 장기적으로 운영하면서 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또 기다리면 되는데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 한 몇 년 있다 열어봤는데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근데 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막 펀드를 사고 있는 거야. 뭐 공격적으로. 내가 이거 언제 사라 그랬어? 나는 분명히 몇 년 전에 사전 지정 운영제도를 사인했지. 기억나 안 나? 잊어버렸지. 좋으면 기억나. 안 좋으면 기억 안 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전 지정 운영 방식도 지금은 도입돼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주가가 좋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손실이 난다면 나중에 또 이것도 하나의 민원 사례. 금융감독원만 바빠지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는 것이 나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디폴트 옵션을 도입해가지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디폴트 옵션 도입한 이후로 사람들이 꾸준하게 이제 자산이 주식시장으로 이전되다 보니까 시장이 좋고 또 많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연평균 수익률로 거의 6에서 8%까지 났어요. 지난 10년, 20년 동안 꾸준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옵션을 행사한 사람들이 굉장히 퇴직연금 자산이 높아졌고 내가 1억 받겠더니 얘가 2억, 3억이 돼 있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혹시 조금 손실이 나도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걸 잘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수십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특징이 뭐냐면 미국 같은 선진국 같은 나라에서는 주식시장이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꾸준하게 상승을 해요. 지난 20년간 S&P나 나스닥, 뭐 다우존스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 진짜 약간의 등락은 있었지만 꾸준하게 우상향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있냐면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해도 펀드에 투자해도 결국은 지금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설령 내가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좀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운용사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고 투자자들의 의식도 그런 부분에서 장기 투자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의식이 없어요. 주식은 위험한 거다. 주식은 도박이다. 언제든 떨어지면 위험한 거다. 이렇게 지금 상황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조금 좋으니까 갈 거다라고 해가지고 좋았는데 갑자기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어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죠? 왜냐면 우리 2020년, 21년 겪으셨겠지만 우리 그때 뭐 삼성전자 주식 우량주 간다라고 막 우르르 막 다 들어왔잖아. 그죠? 근데 제가 항상 뭐라 그러냐면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우량주를 꾸준하게 투자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단타 치려면 들어오지 마라. 그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는데 그렇게 해서 나는 그러면 장기 투자할 거다. 뭐 정말 우량주를 보유할 거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한 1, 2년 좋다가 또 주가가 다 폭락해가지고 또 1년 동안 지금 또 주가가 안 좋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2년 전에 내가 처음에 들어왔던 그런 생각은 다 잊어먹고 야, 이거 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요즘 뉴스 기사 보시면 야 이제 끝났다. 뭐 우량주도 다 없다. 뭐 이거 뭐하러 하고 있니? 부동산이 최고다. 뭐 은행 다시 가자. 이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시장도 안 좋고 결국은 투자에 대한 실패와 또 뭐 실망과 이런 것들을 다 점철돼 있잖아. 이럴 거면 들어오지 말았어야지.
그죠? 근데 퇴직연금을 디폴트 옵션을 통해 가지고 뭐 펀드를 많이 매수하도록 해놨어. 좀 올랐으니까 좋아해. 근데 만약에 또 한 몇 년 후에 또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 기다리는 장기 투자의 기본적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또 문제를 발생시킬 거고, 괜히 했다 그러고 다시 또 사전운용 취소, 손실 확정, 다시 또 이렇게 돌아오고 뭐 이런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다 놔도 안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 미국, 호주 같은 선진국들이 디폴트 옵션을 가지고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는 투자자들이 이거를 장기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의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의식 구조가 안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 지금 이미 작년 9월에 도입돼가지고 디폴트 옵션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그냥 예언할게. 예언. 우리나라의 디폴트 옵션은 실패야. 무조건 실패. 투자자들의 의식 구조가 아직 디폴트 옵션, 누군가에게 맡겨서 장기적으로 묻어둘 만한 구조가 안 돼 있어요. 이 디폴트 옵션을 통해서 결국은 금융회사만 돈 벌어. 퇴직연금을 통해서 내가 운용을 하겠다. 그럼 본인 스스로 챙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본인이 해도 돼요. 손실을 봐도 본인이 잘못인 거고, 이익을 보면 자기 잘한 거고. 아니면 나 모르겠다, 그냥 안전하게만 가자. 그러면 그냥 은행 예금에만 넣어놓으면 그냥 뭐 2% 3% 받으면 돼요. 그러면 적어도 이익은 좀 적을지언정 손실은 안 봐. 근데 내가 잘 모르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증권사 갔더니 이거를 사전 지정 운용을 맡기십시오. 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잘해들어가지고 수익을 내겠습니다. 뭐 좋아요. 그럼 당신이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맡겼단 말이지. 근데 중요한 건 결국은 이것이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길 때 더 큰 문제의 원인이 될 거라는 거지. 제가 이 디폴트 옵션이 성공하려면 우리나라의 의식 수준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이에요. 우리는 부동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결국은 집만 한 게 없다 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디폴트 옵션을 도입했다. 무조건 성공이야. 왜냐면 좀 떨어져도 야, 지금은 좀 하락한 것일 뿐이고 다시 올라갈 거야. 그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묻어둘 수가 있고 거기서 흔들지 않아. 그러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또 자산시장이 선순환이 돼가지고 상승이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야. 주식도 우리가 믿고 빼지 않고 끊임없이 올라가고 또 기업들도 성장하고 이러면은 상승 우상향하게 돼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좀 될 만하면 다시 빼버리고 또 실패하면은 또 뭐 이게 또 아니라 그러고 또 빼버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주식시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게 제가 연금 전문가잖아요. 그 연금 전도사거든요. 그러니까 목돈으로 받는 것보다 일시금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이에요. 가능하면 연금으로 나눠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제도를 살펴보니까 연금으로 받는 게 그렇게 유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도적인 허점일 수 있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연금으로 나눠받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를 할인해줘요. 줄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퇴직소득 세금이 1억이라면 그냥 일시금 받아 나오면 1억의 세금을 내고 나와야 되지만 그거를 내가 연금으로 받으면 1억의 30%니까 3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일시금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런데 퇴직소득세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면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오래 근무하신 근속 연수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고 공제도 많이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20년 근속을 하고 퇴직금 1억을 받아 나오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 1억의 퇴직금을 받아 나오는데 퇴직소득세가 얼마냐면 2.9%가 나와요. 3%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억 받아 나오면서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얼마? 290만 원, 290만 원. 그러면 290만 원 그냥 깔끔하게 내고 그냥 9,710만 원 받아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죠? 세금 얼마 안 되잖아요. 아,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라에서 이렇게 일시금 받으시는 것보다 연금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연금 받으면 퇴직소득세 30%를 절세해 드릴게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연금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아까 얼마냐면 290만 원이었어. 300만 원이 안 됐어. 거기에 30%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 줄여주는 거야? 300만 원에 30% 줄여주는 거니까 대략 한 90만 원 줄여주는 겁니다. 90만 원을 줄여받기 위해서 나는 그 1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갖고 올 수 없고 10년간 연금을 나눠 받아야 돼. 자, 그러면 줄여주는 금액이 90만 원인데 10년 나눠 받으면 1년에 9만 원. 한 달에 8천 원 꼴이에요. 한 달에 8천 원 덜 내려고 내가 이거를 1억이라는 돈을 연금으로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IRP 계좌로 운용하면서 내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면 그래, 뭐 세금 절세뿐만 아니라 어쨌든 운용에도 도움이 되니 IRP 계좌 통해서 더 운용을 해가지고 더 불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절세 측면이 아니라 운용의 측면도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IRP 계좌로 넣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괜히 투자한다 그랬다가 손실 보고 있고, 그죠? 그리고 절세를 했는데 보니까 절세 금액보다 손실 금액이 더 커. 이런 경우는 의미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일시금 받아가지고 세금 시원하게 내고 나와서 그거 가지고 내가 더 좋은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대안들이 실제로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굳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국가에서도 퇴직소득세를 줄여주는 혜택을 좀 더 키워서 IRP로 했을 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그런 장치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게 없고요. 물론 퇴직금이 크신 분들, 5억, 6억이신 분들, 그 다음에 근속연수가 짧아가지고 퇴직소득세가 뭐 한 30%씩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5억 받아 나오면서 퇴직소득세를 30%면 1억 5천 내야 돼. 그죠? 그럼 1억 5천 내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으면 거기서 한 5천만 원 절세가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 인력 정도의 퇴직금 받아 나오는 대부분의 근로자. 이 경우에는 실제로 퇴직연금 IRP로 넣어서 받는 것이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 않더라. 또 하나, 더 큰 문제. 이거는 제도상의 문제고 허점이거든요. 지금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내가 소득이 생기면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거죠. 그러면 건강보험료는 어떤 소득에 부과하냐? 종합소득에 부과해요. 종합소득이 생기면 거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소득이라는 게 뭐냐면 2배사 근연기라고 해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 소득이 있으면 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도 내야 되지만 건강보험료도 내셔야 돼요. 그죠? 여기에 퇴직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퇴직소득 없어요. 자, 그러면 퇴직소득으로 일시금 받아오면 얘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법적으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데서 빠져 있어요. 그럼 퇴직금으로 내가 1억을 받아오든 10억을 받아오든 세금은 내겠지만 건강보험료는 없어요. 이것도 문제라면 문제야, 사실. 원래는 퇴직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맞을 수 있어. 퇴직소득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그때그때 받아온 소득이 아니라 평생 몰아서 받는 거잖아요. 걔도 소득은 소득이잖아. 그죠? 그럼 건강보험료를 매겨야지. 양도소득에도 매겨야지. 부동산 팔았는데. 근데 그런 건 안 매기고 있더라. 왜냐면 우리나라는 분류과세 제도가 있어가지고 퇴직 양도소득은 빼주고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에만 매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원래 제대로 하자면 퇴직소득, 양도소득 전부 건강보험료를 매겨야 돼. 그것도 소득인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그 빼주고 있어. 뭐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죠. 그죠? 그래서 퇴직금을 일시금 받아 나오면 퇴직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건강보험료를 매기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죠? 퇴직금을 일시금 받지 말고 연금으로 받아라. 연금을 받으려면 어디로 넣어야 돼? IRP 계좌로 넣어야 돼요. 자, 그럼 IRP 계좌로 넣어서 거기서 연금으로 받는 순간 얘는 사실상 퇴직금이 넘어와서 연금으로 받는 건데 세율은 퇴직소득 세율로 내요. 그런데 이 연금으로 받는 순간 얘는 연금소득으로 하는 거예요. 일시금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끝나는 거지만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퇴직금을 연금소득으로 받는 순간 아까 종합소득 2배사 근연기에 연금소득이 들어오는 거야. 그죠? 그럼 건강보험료 부과돼 안 돼? 부과가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내가 건강보험료 한 푼도 안 내고 내 통장으로 갖고 올 수 있는데 얘를 IRP로 넣어서 연금으로 받게 되면 받는 족족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거예요.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율은 약간 다른데 대략적으로 8% 보시면 돼. 그럼 내가 한 달에 연금 100만 원 받는다? 그럼 8만 원이 건강보험료 내가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금 받느냐 연금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발생하는데 연금 받는 게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연금 받아서 세금을 줄이는 줄 알았는데 줄여주는 세금은 얼마 안 되고 거기서 건강보험료 이런 부담들이 더 커지다 보니까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사적 연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IRP 계좌를 통해서 연금 받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건강보험료를 아예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IRP 계좌로 넣어서 연금 받는 것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현재는 거의 세금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작년에 감사원에서 발표했죠. 공적 연금에 대해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적연금, IRP 계좌라든가 연금저축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거든요. 감사원에서 지적한 거예요. 사적연금은 왜 안 부과하냐?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이미 부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금 활성화를 위해서 빼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공적연금 받는 사람하고 사적연금까지 준비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부자예요? 사적연금까지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여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잖아. 근데 공적연금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고 있는 거야. 이건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 오히려 여기를 부과하고 여기를 부과 안 하든가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적연금은 현재 면제를 해주고 있고 공적연금은 부과하고 있으니 사적연금에도 부과해라 라고 감사원이 지적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문제가 생겨? 이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순간 아까 죄 없이 들어와 있는 퇴직금 얘네도 건강보험료를 부과당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위험이 현재로서는 아니야.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를 딱 결정하는 순간 엄한 피해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퇴직금이 연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빼줘야지. 퇴직소득을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은 사람은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합니다. 이 한 줄 넣으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오히려 연금으로 받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일시금이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누가 연금 가입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우리가 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네.
연금을 어쨌든 잘 불려와가지고 뭐 내려야 될 세금 내는 거고 좀 줄여가지고 연금 받으시면 제일 좋겠는데, 세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30%에서 40% 할인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퇴직연금을 개시한 이후로부터 10년간은 30% 할인해드리고 11년 차부터는 40% 할인해드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 국가가 10년을 나눠받는 것보다 좀 더 길게 나눠받으면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혜택은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결국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팁이 있어요. 퇴직연금 수령자에 대한 팁. 많이 굴리고 잘 굴려서 잘 불리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연금을 내가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그런데 당장 내가 퇴직연금이 필요 없을 수 있잖아요. 지금 딴 자산도 있고 당장 미리부터 받을 이유가 없으니 나중에 내가 60대나 70대도 받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도 퇴직연금을 올해 10,000원씩이라도 인출하세요. 난 당장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10년 후에 받을게.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1년부터 10년 차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는 30% 할인해드리고 11년 차부터는 40% 할인해준다 그랬어요. 자, 근데 내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내가 55세 퇴직했는데 65세니까 10년 지난 65세부터 수령한다 라고 했을 때 국가는 그 65세를 1년 차로 봐요. 그 30% 할인해주는 겁니다. 그럼 75세가 돼야 40% 할인 받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55세에 10,000원 빼냈어. 1년 차예요. 56세 때 또 10,000원 빼냈어. 2년 차예요. 10,000원씩 10번 빼면 10년 빼는 거지만 얘는 이미 10년 차가 지난 겁니다. 65세에 11년 차가 돼가지고 내가 연금 수령하게 되면 40% 세금 할인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빼야 돼. 일단 10,000원이라도. 그러니까 나는 뭐 당장 연금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뺄게, 이런 것이 결국은 연차를 계속 뒤로 밀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연금을 이제 연금으로 받는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인데, 퇴직소득세 절세 효과가 크지 않으신 분들은 그걸 일시금으로 받으셔서 세금 내고 이제 개인연금 상품 중에서 좀 높은 금리 혜택을 드리거나 연금 수령 조건이 유리한 상품들도 있어요. 그거를 내가 IRP에서 세금 혜택 받으면서 운용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IRP에서 빼서 그걸 다른 개인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나와서 개인연금보험을 따로 가입하신 경우는 세제 비적격이거든요. 그럼 1억까지는 또 비과세가 돼요. 나중에 연금에서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전부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거든요. IRP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똑같이 1억이 IRP에 있을 수도 있고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에 있을 수도 있어요. IRP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원금은 퇴직소득세로 과세하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기서 또 5.5% 과세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빼서 내가 사적인 개인연금보험에 1억 원까지 가입했을 때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비과세 받으실 수 있고, 또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연금도 있고 연금 수령 조건도 되게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세금 내고 나와서 다른 개인연금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걸 조합적으로 좀 이용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퇴직금이 내가 3억 받았다. 그러면 3억을 다 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뭐 절반 정도는 그 안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절반 정도는 빼서 다른 연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잘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빠져나왔을 때는 뭐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빼내왔는데 뭐 할 게 없어. 그렇다면 결국은 안 빼내는 것이 유리한 것이고, 그 개인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내가 퇴직금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연금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해요. 내가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건보료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그때 맞춰서 어떻게 내가 연금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좋을 것인가, 종신연금형이 좋은 것인지 확정기간형이 좋은 것인지, 이걸 계단식으로 쌓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연금이 얼마가 더 있는데 이거 맞췄을 때 어떻게 짜는 것이 좋은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될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사실상 30, 40대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게 이제 퇴직을 앞둔 시점도 늦지는 않았다는 거지. 그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금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걸 더 늦기 전에 그런 부분을 플랜을 짜시는 게 좋다. 안타까운 건 그런 걸 상담해 줄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식, 부동산이라는 이런 자산에 대한 상담들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고 여기저기 널려있는 게 많고 유튜브도 많지만 연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지. 그게 왜냐면 약간 연금에 대한 천대의식이 있어요. 부동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돈을 많이 확정적으로 벌 수 있고 돈이 많은 자산 가구 뭐 이런 게 있는 반면, 연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야 내가 뭐 그게 굳이 필요해? 괜히 했다가 뭐 날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런데 정작 나이가 들어서 노후를 살고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젊을 때 부동산 주식 해봤지만 그때부터 연금 준비하지 않은 걸 후회한다. 차라리 노후에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 소득이 있는 것이 훨씬 노후에 행복한 것이지, 뭐 내가 부동산 많이 갖고 있고 주식 많이 갖고 있어봐야 결국은 노후에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젊을 때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꾸준한 정기적인 근로소득을 만들어내듯이 그 근로소득이 끊어지는 시점에 연금소득이 평생 있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막판에 가서야 고민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뭐 방송을 보신 분이 어르신도 계시고 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연금이라는 화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내 인생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면 뭐 지금 집 팔아서 연금하고 주식 팔아서 연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다른 자산, 투자 자산에 비해서 동등한 수준에서 고민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얘는 나중에 생각하고 얘만 일단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나중에 결국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